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지망생이라면 당연히 내가 기자가 돼서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실 텐데요. 자, 기자 지망생들이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박 국장님. 33년 기자 생활 중에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면 뭘까요? 사건이라기보다는 네. 통틀어서 네. 저는 도쿄 특파원 생활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일본을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할 게 많겠다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었고요. 실제로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현상, 여기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특파원 기간이 2001년에서부터 2004년까지였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1, 20년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점을 좀 실감나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게 한 2005년쯤부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내용 그리고 이 파장 그리고 그 방향 앞으로의 대안 뭐 이런 것까지가 대충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려진다는 느낌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도움이 됐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라 밖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어떤 시야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는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뭐 한일 관계라든가 미일 관계라든가 또 중일 관계라든가 북일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넓은 시야의 흐름을 보고 듣고 이러니까 공부할 것도 좀 많아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라 안 문제가 됐든 나라 밖 문제가 됐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점에서 제 삶에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쿄 특파원을 하실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일 관계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많고 또 갈등도 오래 가기도 하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좀 어쩌면 예외적인 케이스다라고 지금 보면 생각도 드는데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이웃 나라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DJ 정부 때였는데 김대중 오부지 두 한일 정상의 이제 신 파트너십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협력 관계가 이제 공식화됐고 요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고 또 거꾸로 일본에서는 한국 배우기 붐 같은 게 불었었어요. 그래서 일본 연예인들의 이제 한국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본 TV에서 아주 인기 프로가 되고 막 이런 시절이었고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1년도에 우리가 기억나는 고 이수연 씨의 희생정신.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을 구하려다가 숨진 어떤 감동 스토리. 이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여운을 남겼고 한국 호감도를 굉장히 높였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전환점을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 9월 달에 김정일 고이즈미 첫 번째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평양에서 회담을 한 다음에 김정일이 고이즈미한테 자 국교 정상화 때 만납시다. 이런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교 협상도 굉장히 진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이른바 일본인 나치 유족에게 보냈던 유골이 이게 이제 가짜로 드러나고 그리고 거짓말 해명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모든 게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북한 만경봉호가 일본 니가타항에 입항했을 때, 그때 이제 현장 취재 사진인데요. 그 만경봉호 입항 반대 시위를 할 정도로 그때 이제 극도로 또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 북일 관계라는 거는 국교 정상화까지 갈 뻔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예 들어주도 마라 하는 단계까지 가고 극과 극이 또 오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파원 계실 때가 지금 2002년을 끼고 있잖아요. 그 당시가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한일 공동 월드컵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가 돌이켜보면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때 이제 월드컵 개최지할 때 이제 굉장히 경쟁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 경쟁 관계가 같이 하면서 어떤 친구 관계로 마무리됐다 그럴까? 그런 아주 좋은 어떤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일본 팀 경기 취재하러도 다녀봤고 또 그리고 이제 제일 한국인들이 이제 우리 팀 경기 응원하는 그런 현장도 다녀봤고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뭐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인들이 한국을 진짜 많이 응원해줬어요. 일본 언론이 아시아를 대신해서 한국이 잘 싸워달라 하는 그런 일종의
격려 컬럼, 격려 사설 이런 게 그냥 모든 신문에 막 실렸고. 지금 생각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럼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팀 거리 응원을 해보면은 예. 5분의 1가량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TV 아사히의 푸메 히로시라고 하는 네.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의 앵커예요. 예, 인기가 예. 많은 앵커였는데 이 사람이 하얀 양복에다가 한국 화이팅 이걸 오. 글자를 써가지고 이제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있었으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그때 그 도쿄 아자부주방에 그때 한국 그 대사관이 있었는데 건물 앞에 일본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그 플래카드까지 걸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일본 언론들이 했던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월드컵을 거치면서 한국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정도로 예.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 지금의 일본 분위기와는 뭐 좀 달라도 좀 많이 달랐습니다. 180도 다르네요. 예, 예. 자, 이런 한류 붐이라는 게 사실 그 당시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붐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 배우 배용준 씨. 이른바 연사마의 열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선 연사마 열풍 그때 진짜 대단했어요. 네. 대단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의 배용준 씨가 입국을 하잖아요. 입국을 하게 되면은 그 공항에서부터 이제 쭉 이동을 하면은 그 공항에서부터 현장 중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무슨 어느 호텔로 이동하면은 이동하는 그 차량 그 행렬까지도 막 현장 중계를 할 정도로 지상파 TV에서요. 네. 할 정도로 했었으니까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시 복귀해 보면 그 프로그램 이름 기억나시죠, 그죠? 겨울연가. 겨울연가. 예. 최지우 씨랑. 예, 일본에서는 이제 후유노 소나타. 네. 예, 그러니까 겨울의 소나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된 그 드라마였는데 이 겨울연가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냥 시청률이 그렇고 그런 상태로 끝난 드라마였어요. 네. 그러다가 일본에서 한 케이블 TV가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년 여성층 사이에서 아름아름 이제 소문이 났고 네. 이제 결정적으로 대박이 난 게 NHK가 한일 문화 교류에 기여하건다라는 명목으로다가 이 프로그램을 방송을 한 거예요. 이게 왕대박이 난 거죠. 왕대박이 난 건데 그때 이제 게이오 대학교에 있었던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 배용준 현상, 연사마 현상이라는 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일본인들의 그 나스카시 모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사라진 옛 것에 대한 그리운 정서 이게 그 굉장히 본질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난 것 같다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 70년대에는 일본에 굉장히 있었는데 보편화된 현상으로 2000년 이후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에서 사라져간 것들 이거에 대한 향수가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떤 그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이것 중에 하나가 순수한 사랑. 이것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사랑 따위 더 이상 없어. 근데 정말로 그거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갈증 같은 게 있었는데 요 타이밍에 그 드라마 속에 나왔던 배용준과 최지우 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그 순수한 사랑의 추억 이걸 확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자극을 하고 특히 그러니까 누가 반응하겠어요? 네. 5, 60대의 중년들 특히 여성들이 반응을 이제 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결국 연사마의 나라 네. 한국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 그 당시에 이제 촬영지가 춘천이었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 대부분 일본 여성. 대부분이 일본 여성이고 그렇죠.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네. 여성들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건 사회학적 현상으로 주목할 만한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했는데요, 당시에.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일본 문화에 종속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거꾸로 한류 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개방이라는 건 뭐 상호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때 이제 느끼는 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네.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어떤 증오, 폐쇄 이런 게 아니고 네. 개방과 교류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 진실인데도 역설적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도쿄 특파원 3년의 경험이 기자의 전문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셨겠죠. 자, 한일 관계 전문가 모임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군요.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 죽이기엔 좀 아깝다는 네.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그 참여를 하게 좀 됐고 또 여러 군데서 또 초청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게 작년도 이제 한일 포럼 때 네. 제가 주제 발표할 때 사진이거든요. 이제 한국 측에서는 이제 유명한 전 외무장관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오코노기 게이오 네. 대학교 명예교수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한일 관계 어떤 전문가 모임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그런 회의고요. 그 밖에 섹터 포럼이라든가 현대 한 일본 학회라든가 그리고 서울대 국제학 연구소에 이제 글로벌 전략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자가 전문가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기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관훈클럽 총무도 하셨잖아요. 기자로서는 최고의 영예가 되는 자리고 사실 저도 좀 욕심나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선출되신 거예요? 예, 선출 방법도 사실 몰랐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날 선출된 것도 몰랐어요. 네. 그날 이제 2시부터 제가 SBS 뉴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그런 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나오고 보니까 이 전화기를 탁 봤더니 네. 부재중 전화가 이 만리장성처럼 쫙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언론계 선배들, 동료들 이때 집중적으로 한 4-5명으로부터 이제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 이때 이제 집중돼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전혀 감도 못 잡은 상태에서 이제 먼저 걸려왔던 전화들 순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쭉 네. 이제 전화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관훈클럽 총무는 이 교황식 콘클라베 형식으로 이제 선출을 하는데 이제 신임 총무를 뽑을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네. 그 선정위원회에서 각자 후보를 추천하고 물론 이제 후보 모르게 합니다. 하고 그 후보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할 때까지 만장일치로 이제 하는 때까지 회의가 계속되는 거죠. 네. 이제 근데 이제 회의의 이제 마지막 절차라는 게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건데 저한테 1시간 동안 전화가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생방송해야 그냥 되니까. 이제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거 회의 또 다시 소집해야 되고 여러 사람한테 밀폐 된다. 그렇죠. 그냥 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게 된 자리가 2019년도 관훈클럽 총무 자리입니다. 제가 손들고 하고 싶은데 떠맡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훈클럽은 무엇보다 관훈 토론회로 보통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예로 그 옛날에 삼김 대통령 후보 토론회도 관훈클럽 주최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관훈클럽 토론회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가장 권위 있는 토론회인데 그 당시 관훈 토론회는 어땠나요? 2019년도에는 선거가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예외적인 그런 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없었고 정치인들도 자기가 일단 뭔가 아쉬워야 훈련을 하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검증받고 이런 데를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됐는데 정치인으로서는 그때 그 민주당의 이인영 그리고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두 원내대표가 이제 그 하루하루씩 여야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외교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 이것이 굉장히 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근데 저는 이제 총무였기 때문에 이제 관행상 서회를 받고 이때 좀 토론 방법을 한번 새롭게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토론이라 그러면은 보통 패널 한 사람이 질문 하나 하고 답변하고 그 다음 패널이 또 질문하고 답변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그런 방법 대신에 좀 끝장 토론식으로 좀 하자. 그래서 패널 한 명이 아예 소주제 하나를 통째로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 질문하고 답변하고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추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소주제를 그냥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었는데 확실히 더 밀도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그런 토론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토론자 입장에서 보면 대충 좀 어려운 것들은 보면 질문을 슬쩍 피해가거나 어물쩡하게 답변하게 나거나 원론적인 그냥 하나하나 수준으로 답변하거나 이러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토론자들이 토론 끝난 다음에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가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시원하죠. 관훈클럽 총무를 하실 때 가장 공들였던 키워드는 어떤 거?
이게 취임사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하나는 언론의 사명, 네. 또 하나는 언론의 생존. 일단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사명과 생존. 넓게 보면 좀 모순된 것 같아요. 두 단어가. 모순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화두를 같이 함께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관훈클럽에서는 기획 아닌 관훈 저널이라든가 언론 세미나라든가 각종 행사 이런 데서도 다 이 두 개의 키워드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작은 결과물이 그 위기의 언론 세기를 찾다라고 하는 이제 출판물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뭐 사진에 지금 서문과 목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세 3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언론의 신뢰에 관한 이슈. 그다음에 2부는 언론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관한 이슈. 그다음에 3부는 저널리즘의 본질에 관한 이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기자 지망생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면접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만 기자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렵거나 좀 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텐데 관훈클럽 자체 비밀품이기 때문에 뭐 구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거 그냥 일반 판매용으로 낼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거를 그냥 일반 판매용으로 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계획은 없어요? 그건 이제 사무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관훈클럽은 토론회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카자흐스탄 탐방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 뭐냐면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역사를 찾아서 하는 주제의 역사 탐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1930년대 그러니까 소련 스탈린 정권 때였죠. 이때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 17만 명. 이게 이제 소련 내에 다른 중앙아시아로다가 이제 강제 이주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까레스키라고 부르는. 예, 그렇습니다. 그 강제 이주한 첫 정착지가 지금의 요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셨어요? 여길 간 건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 서투른 한글로 적혀 있는 그런 비석 같은 게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면 저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동, 즉 이제 극동을 뜻인데, 그래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되게 춥잖아요. 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막 물 춥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6,000km라 그래요. 6,000km인데 그 당시에 창문도 없는 열차로다가 그냥 강제로다가 태워가지고 짐도 잘 못 챙기고 온 상태에서 이제 이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17만 명 중에서 오면서 15,000명가량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거나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착을 한 건데 이때 그래서 토굴, 비석 또는 어떤 묘지, 희생자 추모비 이런 것들이 등등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까레스키라 그랬죠. 고려인 3세들 이제 현지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요. 요 한 곳이 그 알마티에 있는 고려극장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모임 대표자분들께 저희들의 그 마음을 담은 격려금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훈클럽 충분히 안 하셨다면 전혀 해볼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는 그런 역사 속 경험이었던. 2019년에 관훈클럽 임원들 중심으로 동북아 연구회라는 공부 모임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건 사실 뭐 공부로 시작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2019년도 관훈클럽을 함께했던 임원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계속 만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만난다는 거는 이 모임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공부 모임 같은 걸 만들면은 계속 만날 수 있지 않냐. 본인한테 도움도 되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네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쭉 의견을 다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뭘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한반도 국제 정세.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부장을 맡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걸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훈클럽 산하 이제 연구 모임으로 이제 동북아 연구회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19년도 이제 임원들 외에 몇몇 분들이 이제 새로 참여하신 회원분들이 있어서 대략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초청했었던 분들이 그 송민순 전 외교장관 그리고 위성락 전 평화교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죠. 그리고 김웅규 아주대 중국연구소장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공부 모임을 했었는데 게스트 분들도 또 저희도 아주 대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간 내용들은 물론 다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제 2분기 이후부터의 모임이 계속 이제 안 되고 있어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관훈클럽 회원인데 나중에 좀 대환영입니다.
자, 지금 보도국장을 거치셔서 지금 현직이 SBS 논설위원이시잖아요. 예. 자, 방송국의 논설위원은 어떤 직업인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밖에서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렇죠. 이게 신문에서는 논설위원이라는 게 이제 사설 쓰는 사람 예.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송은 무슨 일을 해?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계신데 이게 방송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방송사는 라디오 뉴스의 앵커 업무 이것이 메인인 데도 있고 어디는 이슈 논평이 메인인 데도 있고 한데 SBS 같은 경우에는 논설위원들의 역할가 시사 프로그램 방송 출연 네. 이것이 이제 메인 업무고요. 2시에서 4시까지 방송되는 뉴스 브리핑 그리고 우리 현상호 앵커님이 진행하는 오뉴스 5시 뉴스 이제 정치 코너 이런 데 출연을 해서 이슈 분석을 하는 것 이것이 SBS 논설위원의 주된 업무입니다. 자, 같은 직업끼리는 이제 화제가 되게 공통되거나 공통 관심사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요새 어떤 얘기들을 주고 화제로 삼나요? 아무래도 언론은 이제 정치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어떤 시작된 내 편의 편가르기 이 영향이 이제 언론사에도 영향을 줘서 언론의 핵심이라는 걸 진영에서 해방돼 가지고 어떤 진실을 가려줘야 되는 건데 언론도 진영에 좀 갇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어떤 중간지대 네. 이런 영역이 자꾸 줄어들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내 편만을 찾는 현상이 좀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또는 그런 매체들의 어떤 생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 이론에 보게 되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내쫓는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도 그렇게 되고 언론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미래는 과연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약간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나라의 미래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주제가 미래 기자들에게였는데 언론계를 미리 살아보신 대선배로서 미래 저널리스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가짐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 이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열린 마음, 열린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핵심이라는 거는 내가 틀릴 수 있고 당신 말이 맞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겸손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겸손함이 있어야 내 속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 이 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었던 편견 이런 것도 깰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천, 저는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겸손함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고요. 인터뷰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게 결국 진실 찾기, 진실의 퍼즐 맞추기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겸손함, 열린 사회를 향한 열린 마음 이것이 기자라는 업의 어떤 본성 이런 거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성찰적 화두로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겸손이란 키워드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에 새겨야 될 얘기 같네요. 박문신 논설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덕분에 아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